2012년 2월 도쿄, 일본 반도체의 마지막 희망이라 불리던 엘피다의 사카모토 사장이 카메라 앞에서 천천히 고개를 숙입니다. 등에 짊어진 빚이 무려 6조 원. 일본 반도체 30년의 자존심이 이 한 장면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때 전 세계 반도체의 절반을 쥐고 있던 나라였어요. 그런 일본이 어쩌다 여기까지 왔을까요? 미국이 30년에 걸쳐 일본을 아주 천천히 말려 죽였거든요. 근데요, 정말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똑같은 시기, 똑같은 미국의 동맹국이던 한국은 정반대로 갔어요. 일본이 50%에서 10% 아래로 추락하는 동안 한국은 전 세계 디램의 70%를 거머쥐었거든요. 세계 42위 변방이던 나라가 말이죠. 도대체 왜 둘의 운명이 이렇게까지 갈렸을까요? 미국이 일본을 박살낸 그 무기가 왜 한국한텐 단 하나도 통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그 40년의 비밀을 처음부터 끝까지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그 비밀을 제대로 풀려면 시계를 한참 뒤로 돌려야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40여 년 전 1983년으로요. 1983년 2월 8일 도쿄의 오쿠라 호텔이었습니다. 한 노인이 며칠째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어요. 나이는 74살. 삼성을 맨손으로 일으킨 창업주 이병철이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70이 넘은 나이면 보통은 그동안 쌓아 올린 걸 조용히 지키고 싶을 때잖아요. 근데 이 노인은 정반대였습니다. 회사의 운명을 통째로 걸어야 하는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도박을 앞두고 밤을 새우고 있었거든요. 그 도박의 이름이 바로 반도체였습니다. 당시 반도체라는 게 어떤 물건이었냐면요. 미국이나 일본 같은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들이나 겨우 손대는 첨단 중에 첨단이었어요. 땅덩어리는 작고 자원이라고는 없고 변변한 기술 하나 없던 나라. 그런 한국이 그것도 74살의 노인이 거기에 뛰어들겠다고요? 누가 들어도 헛소리처럼 들릴 만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도 그 새벽 이병철은 결국 전화기를 들었어요. 서울의 홍징이 회장에게 도쿄에서 국제전화를 걸어 며칠을 짓눌렀던 결심을 꺼냈습니다. 반도체 우리가 한다. 훗날 사람들은 이 결단을 가리켜 28 동경구상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한 달 뒤 삼성은 반도체 사업 진출을 세상에 공식 선언하죠. 근데요, 사실 이병철은 이 결심에 이르기까지 이미 한번 처참하게 문전박대를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일본의 반도체 강자였던 NEC를 찾아가 기술을 조금만 나눠달라고 고개를 숙였던 거예요. 돌아온 대답은 차가웠다고 전해집니다. 돈은 빌려줄 수 있어도 기술은 안 된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냥 우리가 만든 물건이나 사쓰라는 그런 얘기였던 거죠. 이병철을 비웃은 건 일본 기업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일본의 미쓰비시 연구소는 아예 보고서를 한 편 내놓았어요. 제목이 뭐였냐면요. 삼성이 절대 성공할 수 없는 5가지 이유였습니다. 하나, 내수 시장이 너무 작다. 둘, 뒤를 받쳐줄 관련 산업이 빈약하다. 셋, 도로와 항만 같은 기반 시설이 부족하다. 넷, 회사 규모가 형편없이 작다. 다섯, 가진 기술 수준이 너무 낮다. 조목조목 5가지 이유를 들이밀면서 한국은 절대 안 된다고 아주 못을 박아버린 겁니다. 더 뼈아픈 건 따로 있었어요. 이 비웃음이 나라 밖에서만 들려온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한국 정부 안에서도 경제기획원이며 KDI 같은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말렸거든요. 무리한 도박이다. 회사가 통째로 휘청한다. 제발 그만두라고요. 그러니까 안과 밖이 똑같은 목소리로 모두가 미쳤다고 한 겁니다. 그리고 솔직히 그 말이 틀린 것도 아니었어요. 숫자를 들여다보면 더 그렇습니다. 그 무렵 삼성 반도체의 세계 순위는 42위였어요. 1년을 꼬박 팔아봐야 매출이 9,500만 달러 남짓한 말 그대로 변방 중의 변방이었습니다. 반대편의 일본은 어땠을까요?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의 80%를 혼자서 집어삼키고 있었어요. 세계 1위부터 10위까지 그 가운데 무려 6곳이 일본 회사였고요. 그러니까 이건 동네 구멍가게가 세계 최강의 대기업한테 한판 붙겠다고 선언한 꼴이었던 거예요. 누가 봐도 안 되는 싸움. 계란으로 바위가 아니라 계란으로 거대한 산을 치겠다는 소리였죠. 근데 말이죠. 이 사람들은 그 비웃음 앞에서 끝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다 손가락질하며 등을 돌린 바로 그 순간에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다른 길을 닫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게 조용히 시작한 한국이 가장 먼저 손을 댄 게 D램이라는 메모리 반도체였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요, 정말이지 아무도 예상 못한 방식으로 터져버립니다. 선언하고 나서 겨우 6개월, 1983년 11월, 삼성은 64K D램이라는 걸 자기 힘으로 개발해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면요, 당시 이 기술을 가진 나라가 미국하고 일본 딱 둘뿐이었어요. 그 뒤를 이어 한국이 세 번째 나라가 된 겁니다. 선진국하고 무려 10년이나 벌어져 있던 기술 격차를 단숨에 3, 4년 수준으로 좁혀버린 거예요. 모두가 미쳤다고 했던 그 도박이 반년 만에 첫 결과를 토해낸 거죠. 오죽하면 한국을 그렇게 비웃던 일본 언론조차 충격이라는 말을 썼겠어요.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하필 왜 이때 한국이 이렇게 치고 나갈 수 있었을까요? 바로 미국의 시선이 온통 일본에만 쏠려 있던 시기였거든요. 당시 미국 입장에선 일본이 너무 무서웠어요. 세계 반도체를 절반 가까이 집어삼킨 거대한 코끼리 같은 존재였으니까요. 그래서 미국은 이 코끼리를 잡으려고 작정을 합니다. 1985년 플라자 합의로 엔화 가치를 강제로 끌어올리고요. 1986년엔 반도체 협정을 맺어 일본 시장을 억지로 열게 만들고요. 1987년엔 슈퍼 301조라는 무역 보복 카드까지 꺼내듭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사냥꾼이 코끼리 한 마리를 잡느라 온 신경을 쏟던 그때, 한국이라는 작고 빠른 치타는 미국의 레이더에 아예 잡히지도 않았던 거예요. 세상이 다 일본만 쳐다보고 있을 때 한국은 그 틈에 조용히 몸집을 키우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똑같이 반도체를 하는데 왜 일본은 그 무기에 무너지고 한국은 멀쩡했을까요? 그 답의 첫 단추가 두 나라 회사의 생긴 모양 자체가 달랐다는 데 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메뉴를 100가지쯤 파는 아주 크고 번듯한 식당이 하나 있어요. 한식도 팔고 일식도 팔고 중식에 양식까지 다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양식 코너가 영 장사가 안 돼요. 그럼 이 식당 주인은 어떻게 할까요? 별로 고민도 안 합니다. 그냥 양식 메뉴를 새우 빼버리고 잘 나가는 다른 메뉴에 집중하면 그만이거든요. 당시 일본의 종합전자 회사들이 딱 이런 식당이었어요. 이 회사들한테 반도체는 수많은 사업부 가운데 그저 하나였던 겁니다. 적자가 좀 나면 미련 없이 접어버리면 되는 메뉴 하나. 근데 한국은 달랐어요. 삼성에게 또 나중에 하이닉스에게 반도체는 메뉴 하나가 아니라 식당 그 자체였거든요. 여기서 무너지면 회사가 통째로 사라지는 물러설 곳이 없는 외길. 그러니까 똑같이 위기가 와도 일본은 발을 뺄 수 있었고 한국은 죽기 살기로 버텨야 했던 거예요. 이 차이가 결정적으로 드러나는 게 바로 반도체라는 산업의 독특한 성질 때문입니다. 반도체는요, 묘하게도 3, 4년을 주기로 호황과 불황이 파도처럼 오르락내리락 해요.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다가도 어느 순간 바닥을 모르고 곤두박질 치거든요. 그러니까 불황이 오면 너도 나도 무서워서 투자를 딱 멈춰버립니다. 공장 짓던 것도 세우고 사람도 줄이고요.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이죠. 그런데 이병철의 뒤를 이은 이건희는 바로 이 상식을 정반대로 뒤집어 버립니다. 남들이 다 겁먹고 지갑을 닫는 불황에 오히려 투자를 2배로 늘려버린 거예요. 이게 무슨 미친 짓인가 싶죠? 근데 다시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동네 상권 전체가 불황으로 줄줄이 문을 닫는 시기예요. 다들 무서워서 가게를 접거나 몸을 잔뜩 웅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 혼자만 이 와중에 가게를 더 크게 늘리고 직원도 더 뽑아요. 그러다 마침내 경기가 풀리는 순간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손님이 갈 만한 가게가 동네에 내 가게밖에 안 남아 있는 거예요. 경쟁자들은 이미 다 사라지고 없으니까요. 이건희가 한 게 정확히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이건희는 불황이 닥칠 때마다 투자를 줄이기는커녕 더 키웠어요. 재무 담당 임원들이 회사 망한다고 새파랗게 질려 말려도 그대로 밀어붙였습니다.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 같은 그 시기에 혼자서 공장을 더 크게 더 많이 지은 거예요. 한때는 일본의 네로라 하는 기업 네 곳을 다 합친 것보다도 공격적으로요. 1983년 당시 D램 가격이 어땠는지 보면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결정인지 알 수 있어요. 호황이 끝나고 불황이 닥치면 $3 하던 D램 값이 0.5달러 아래로 떨어지기도 했거든요.
무려 6분의 1 토막이 나는 거예요. 이런 살벌한 변동성 속에서 오히려 돈을 더 쏟아붓는다는 건 보통 배짱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반면 일본은 어땠을까요? 나중에 일본 반도체의 마지막 희망으로 불리게 되는 엘피다 기억나시죠? 이 회사는 똑같은 불황 앞에서 투자를 꽁꽁 얼려버립니다. 값을 후려치며 끝까지 가는 치킨 게임에서 버틸 배짱이 없었던 거예요. 한 발 물러서는 게 익숙한 식당 주인의 습성이 결국 발목을 잡은 거죠. 이렇게 두 나라는 같은 파도 앞에서 정반대로 움직였습니다. 일본은 파도가 무서워 자꾸 뒤로 물러섰고 한국은 그 파도를 정면으로 타고 넘었어요. 세상이 온통 일본만 바라보던 그 시간 동안 한국은 묵묵히 조용히 설비를 늘려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모든 준비가 세상 앞에 그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1983년 세계 42위의 변방이었던 그 회사. 모두가 미쳤다고 비웃던 그 도박이 40년이 지난 지금 어떤 결과로 돌아왔을까요? 먼저 일본부터 보겠습니다. 한때 전 세계 반도체의 절반, 50%를 쥐고 있던 그 거대한 코끼리요. 그 일본의 점유율이 지금은 10% 아래로 주저앉았습니다. 세계를 호령하던 나라가 한 자릿수로 쪼그라든 거예요. 근데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 일본이 비운 자리를 누가 가져갔을까요? 바로 한국이었어요. 오늘날 전 세계 디램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이 차지하는 점유율이 다 합치면 무려 70%에 달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여러분이 쓰는 스마트폰, 노트북, 그리고 전 세계 데이터 센터까지 그 안에서 기억을 담당하는 심장, 그러니까 디램이 들어간 전자기기 10대를 늘어놓으면요. 그중 7대의 심장이 한국산이라는 얘기예요. 세계 10대 중 7대. 더 재미있는 건 그 70% 안에서의 순위입니다. 한때 만년 2인자처럼 여겨지던 SK 하이닉스가 2025년 기준으로 38%를 차지하며 삼성을 앞질렀거든요. 삼성은 32%로 그 뒤를 따르고요. 한국 기업끼리 1위 자리를 두고 다툴 정도로 이 시장을 완전히 손에 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1년 매출이라고 해봐야 9,500만 달러였던 세계 42위의 그 구멍가게가요. 40년 만에 세계 전체를 지배하는 자리에 올라선 거예요. 이건 산업 역사상 전례를 찾기 힘든 그야말로 대역전극이었습니다. 이걸 가장 뼈아프게 받아들인 건 다름 아닌 일본이었어요. 일본의 대표 신문인 요미우리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기술 개발을 소홀히 한 탓에 일본을 대표하던 기업이 신흥 강자에게 패배했다고요. 쌍케이는 한술 더 떴어요. 한국에 맞서 보려던 일본 정부의 의도 자체가 완전히 좌절됐다고 인정한 겁니다. 업계에서는 이런 말이 나왔어요. 국가가 전략 산업을 앞에 두고 주파날을 너무 굴렸다고요. 적자 좀 난다고 손익만 계산하다가 미래를 통째로 놓쳐버렸다는 뼈아픈 자기 반성이었죠. 반대로 한국에선 문을 닫기 직전까지 갔던 회사가 40년 만에 1위 거인을 넘어섰다는 광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의 말이 나왔고요. 자, 여기서 한 가지는 분명히 짚고 가야 합니다. 한국은 그냥 일본이 비운 자리에 슬그머니 앉은 게 아니에요. 그건 운이 좋아서 주워 담은 행운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아예 미국조차 함부로 손댈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판을 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잘한 정도가 아니라 게임의 규칙 자체를 바꿔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이야기는 지금부터거든요. 자, 디램 70%. 이것만 해도 입이 떡 벌어지는 숫자죠.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진짜의 절반도 안 됩니다. 한국이 쥐고 있는 진짜 무기는 따로 있거든요. 바로 HBM이라는 겁니다. HBM이 뭐냐면요. 이게 뭐냐면 디램을 평평하게 한 장 까는 게 아니라 위로 차곡차곡 쌓아 올린 메모리예요.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세요. 땅값 비싼 도심 한복판에 단층짜리 가게만 짓는다면 손님을 얼마 못 받겠죠? 그런데 그 좁은 땅에 12층, 16층짜리 고층 빌딩을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같은 면적에서 훨씬 많은 사람을 받고 훨씬 빠르게 일을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HBM이 바로 그렇게 디램을 빌딩처럼 수직으로 쌓아 올린 거예요. 문제는 이게 그냥 빠른 메모리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요즘 세상을 뒤집고 있는 AI, 그 AI를 돌리는데 반드시 필요한 부품이거든요. 그러니까 디램이 그냥 평범한 부품이었다면
HBM은 AI 시대의 심장 그 자체인 거예요. 그럼 이 심장을 누가 쥐고 있을까요? 전 세계 HBM 시장의 79에서 83%를 한국이 압도적으로 장악하고 있습니다. AI 반도체의 대명사인 엔비디아. 그 엔비디아가 쓰는 핵심 물량의 70%가량을 SK하이닉스 한 곳이 대고 있어요. 시장 전망은 더 무섭습니다. 2026년엔 D램 시장이 125%, HBM 시장은 58%나 더 커질 거라는 예측이 나오거든요. 근데요, 여기서 진짜 무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한국이 AI의 심장을 쥐고 있다는 게 단순히 돈을 잘 번다는 얘기로 끝나지 않거든요. 이게 바로 미국이 한국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됩니다. 2026년 1월 미국 상무장관 러트닉이 으름장을 놔두었어요. 미국에 공장을 짓든가 아니면 100% 관세를 맞든가 둘 중 하나를 고르라고요. 얼핏 들으면 무시무시한 협박 같죠. 근데 전문가들의 분석은 정반대였습니다. 한국산 메모리에 100% 관세를 때리는 순간 가장 먼저 멈춰 서는 게 미국의 AI 기업과 빅테크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한국을 때리려고 던진 돌이 부메랑이 돼서 미국 자신의 머리를 친다는 거죠. 점유율이 어느새 미국 경제의 목줄을 쥔 급소가 돼버린 겁니다. 그럼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렇게 중요하면 미국이 그냥 자기들이 직접 만들면 되는 거 아닌가요? 실제로 미국은 칩스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70조 원이 넘는 돈을 반도체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돈을 아무리 부어도 안 되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당장 공장을 돌릴 숙련된 엔지니어가 없고요. 공장 짓는 건설비는 한국의 2배가 넘게 들고요. 완공 날짜는 자꾸만 뒤로 밀립니다. 그래서 결국 미국이 어떻게 했냐면요. 오히려 한국 기업한테 우리 땅에 와서 공장 좀 지어달라고 손을 내밀었어요.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에 5.4조 원짜리 공장을, 삼성은 테일러에 거대한 공장을 짓기로 합니다. 여기서 진짜 아이러니한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러트닉이 그 관세 으름장을 놓은 곳이 다름 아닌 미국 마이크론의 공장 착공식 자리였거든요. 한쪽으론 자국 기업을 띄우면서 다른 한쪽으론 한국한테 와달라고 애원하는 그 모순 자체가 지금 한국이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를 정확히 증명해 주는 겁니다. 이건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40년 동안 한 우물만 판 사람들과 그 위에 쌓인 생태계, 그 헤리티지는 70조 원을 부어도 단숨에 따라잡을 수 있는 게 아니었던 거죠. 물론 이 모든 게 마냥 장밋빛 미래인 것만은 아닙니다. 냉정하게 짚어야 할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먼저 한국이 모든 걸 다 독식한 것처럼 들렸다면 그건 좀 과장입니다. HBM 시장에서도 미국의 마이크론이 21%가량을 쥐며 실질적인 3위로 바짝 추격하고 있거든요. 심지어 우리 안을 들여다보면 삼성조차 마냥 탄탄했던 건 아니에요. 삼성은 2024년 2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약 19개월간 수율 문제로 엔비디아 공급망에서 밀려났다가 겨우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영광은 사실상 SK하이닉스의 독주에 가깝다는 거예요. 한국 안에서도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셈이죠. 게다가 이 호황이 영원할 거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D램은 원래 변동성이 심한 산업이라 불과 2023년만 해도 적자를 봤거든요. 지금의 AI 열기가 거품이라는 경고도 꾸준히 나오고요. 일본의 엘피다도 결국 한때 잘 나가던 PC용 D램 호황이 끝나면서 무너진 회사였잖아요. 잘 나갈 때 방심하는 순간 무너진다는 걸 역사가 이미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가장 조용한 그늘이 하나 더 있어요. 대기업들이 큰 투자를 자꾸 해외로 들고 나가면서 정작 국내 소부장 산업의 성장률은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거든요. 밑동이 비어가는 일종의 경고 신호인 거죠. 미국의 관세와 규제라는 통상 무기도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있고요. 한때 세계를 호령했던 일본도 자만하다 무너졌으니까요. 그래도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런 약점을 다 인정하고도 한국의 합산 점유율은 여전히 79에서 83%예요. 미국이 제대로 된 대안을 만들려 해도 최소 10년은 걸리는데 그 10년 사이 AI가 어디까지 폭발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히려 이렇게 약점까지 솔직하게 인정하고 나니 그동안 쌓은 성취가 얼마나 단단한 진짜였는지 더 또렷하게 보이지 않나요? 자, 이제 처음 그 이야기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1983년 도쿄의 한 호텔방.
74살의 노인이 기술 좀 나눠달라며 고개를 숙였다가 차갑게 거절당했죠. 모두가 미쳤다고 비웃었고 미쓰비시는 안 되는 5가지 이유까지 적어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 같은 도쿄, 일본 반도체의 마지막 희망이라던 사카모토 사장이 6조 원의 빚을 안고 고개를 숙였어요. 자, 한번 떠올려 보세요. 기술은 못 빌려준다며 문전박대당했던 그 노인이요. 가진 거라곤 손목시계에 들어갈 작은 칩 정도가 전부였던 그 변방의 절박함이요. 지금 미국이 제발 우리 땅에 공장 좀 지어달라며 손을 내미는 이 광경을 그가 본다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한때 세계의 절반, 50%를 쥐었던 일본은 10% 아래로 주저앉았고요. 42위 변방이던 한국은 70%를 쥔 나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미국의 눈치를 보다 무너졌고 한국은 미국이 눈치를 봐야 타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운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불황에 오히려 공장을 키우던 그 무모할 만큼의 절박함, 물러설 곳이 없어 죽기 살기로 버틴 그 40년의 축적, 그게 만든 결과거든요. 그리고 바로 그 절박함이 지금 세대에도 살아있느냐가 앞으로의 40년을 가를 겁니다. 당장 2026년에서 2027년이 골든타임이고요. 2028년에서 2029년쯤 미국이 자립에 성공하느냐 마느냐가 갈리는 분기점이 옵니다. 그 뒤 2030년 이후는 생태계가 더 단단해지느냐 아니면 속이 비어가느냐 두 갈래로 나뉠 거예요. 물론 이건 정해진 미래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린 조건부 이야기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켜거나 어딘가에서 AI를 쓰실 때요. 그 안에서 묵묵히 뛰고 있는 심장이 모두가 비웃던 그 노인의 결단에서 시작됐다는 걸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런데 사실 이 이야기엔 일부러 빼놓은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대만, 그리고 TSMC예요. 미국은 대만에는 또 어떤 전략을 쓰고 있을까요? 한국과 대만은 앞으로 손을 잡을까요? 아니면 칼을 겨눌까요? 그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제대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우리 세대에도 그때 그 절박함이 아직 살아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가슴에 남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